야, 너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식구들은 다 모였는데 밥상도 안 차려놓고 백수 남편은 새해 전날 밤 소리소리 질렀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어떤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지혜는 창가에 서서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았다. 3일 후면 새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너무나 공허해서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또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한우 갈비찜이랑 모둠회 사는 거 잊지 마.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넉넉하게 사. 그녀는 화면을 보고는 답장 없이 휴대폰을 잠갔다. 지갑에는 12월 월급으로 받은 돈 중 겨우 8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15명분의 명절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을 위한 자리였지만 돈은 언제나처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15년 전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다. 지혜가 28살이었을 때 공통된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대형 건설 현장의 소장이었고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했으며 비싼 차를 몰았다. 그녀에게는 실패한 첫 결혼과 8살짜리 딸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무역회사 격리부에서 일했다. 월급도 괜찮았고 방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도 있었다. 소박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멋지게 구애했다. 직장으로 꽃을 보내고 주말에는 레스토랑에 가고 서연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내가 두 사람 다 책임질게. 그는 지혜의 집 문 앞에서 키스하며 말했다. 그녀는 믿었다. 마침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반년 후 30명 정도의 하객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민주는 변두리에 있는 자신의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오라고 주장했다. 당신 작은 아파트는 뭐하러? 내 집이 더 넓잖아. 서연이 방도 따로 줄 수 있고. 지혜는 동의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세를 놓았다. 월세는 민준이 가져갔다. 내가 관리비도 내고 당신 딸도 먹여 살리잖아. 이게 공평한 거야. 첫 해는 평온하게 지나갔다. 민준은 일했고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퇴근했다. 지혜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서연을 학교에서 데려왔다. 특별한 충격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사소한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직장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가 무엇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는 휴대폰에 콜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1분 뒤에 물었다. 저녁 메뉴는 뭐야? 결혼 2년 차에 민주는 직장을 잃었다. 건설 현장이 문을 닫으면서 현장 소장이었던 그도 해고당했다. 괜찮아. 새로 구하면 되지. 그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지혜도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그는 집에 앉아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일자리를 구하냐는 질문에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경제가 어떤지 안 보여. 불경기라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지혜는 계속 일했다. 그녀의 월급으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뭐라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나매크노라. 그는 폭발했다. 내가 지금 시장에 나가서 푼돈이나 벌라는 거야. 나도 배운 사람이고 경력도 있어. 당신 변덕 때문에 자존심 버릴 순 없지. 결혼 3년 차에 민주는 소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일자리 찾기는 그만두었다. 집안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싱크대에는 아침에 쓴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고
선반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피곤해. 머리가 아팠어. 그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온 퇴근길 후에도 말이다. 서연이 11살이었을 때 민주는 지혜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쳤다. 딸이 수학 시험에서 85점을 받아왔다. 너 바보야? 내 엄마가 너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개처럼 일하는데 넌 공부도 제대로 못해? 그는 성적표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서연은 울었다. 지혜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보, 애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 당신이 애를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저 모양이잖아. 그날 이후 무언가 변했다. 집이 넓었지만 지혜는 집이 비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5만 원 어디다 썼어? 뭐해? 영수증 보여줘. 그녀는 식료품, 서연의 학용품, 생활용품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이딴 쓰레기에 5만 원이나 썼다고. 넌 절약할 줄도 몰라? 그는 소리쳤다.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담배 사개만 원만, 친구들 만난다며 몇만 원씩 달라고 했다. 결혼 4년 차의 지혜는 그에게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설득했다. 여보, 인터넷이라도 좀 봐요. 임시직이라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정말 월급 하나로 힘들어요. 그는 마치 그녀가 수치스러운 제안이라도 한 듯 쳐다보았다. 내가 배달이나 막노동이나 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민준이가 저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꼴을 보라고. 여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날 무시하는 거지. 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말다툼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그녀가 나쁜 아내라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준다며 소리쳤다. 어쨌든 이 집은 자기 집이니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지혜는 부엌에서 울었고 서연은 자기 방에서 헤드폰을 낀 채 못 들은 척했다. 그 후로 그녀는 일에 대한 주제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32번째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서연이 아침 일찍 축하해주며 직접 그린 카드를 선물했다. 지혜는 민준도 기억해주길 바랐다. 그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 일어나 부엌으로 와 커피를 탔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나 오늘 생일이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돌아보았다. 아, 맞다. 오늘이었지. 뭐 축하해. 그리고는 TV 앞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선물이야. 지혜가 열어보았다. 안에는 대걸레가 들어있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플라스틱 대걸레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뭐, 맘에 안 들어? 네가 쓰던 거 며칠 전에 부러졌잖아. 그래서 새로 샀어. 유용한 물건이지. 그는 농담기 하나 없이 진지하게 말했다. 마치 아내 생일 선물로 이게 정상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지혜는 욕실로 가서 울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언제부터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을까? 언제부터 대걸레나 받을 만한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까? 결혼 생활 중 맞은 그녀의 33번째 생일. 민주는 잊어버렸다. 그냥 잊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까? 또다시 세제나 행주 따위를 선물 받으려고. 서연은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로 자랐다. 15살 때 그녀는 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엄마, 저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 둘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후였다. 서연아,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5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엄마는 죽어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소파에 누워서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잖아. 정상이 아니야. 지혜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떠나지? 어디로? 그녀의 아파트는 너무 오랫동안 세를 줘서 세입자들이 가족 같았다. 계약은 장기 계약이었다. 민준이 우겨서 그렇게 했다. 그는 월세를 챙기며 공동의 필요를 위해 저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은 지혜가 얼마나 모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짜증내며 대답했다. 내가 당신한테 보고까지 해야 해? 우리 가족 돈이고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가 백수로 지낸 지 6년째 되던 해 집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민주는 자신이 집에 있으니 이제 자기가 주인이라고 결정했다. 내가 당신 청소하는 거 확인할 거야. 이 집은 질서가 있어야 해.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어 먼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발견하면 난리를 쳤다. 너 청소하긴 하는 거야. 아니면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지혜는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했고 그는 식탁에 앉아 평가했다. 국이 짜네. 고기는 질기고 지난번이 더 맛있었어. 그녀는 침묵했다. 다시 만들고 새로 요리했다. 만약 반박이라도 하면 저녁 내내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아침에는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17살이 되자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다. 대학교에 합격해 기숙사를 얻었다. 지혜는 딸이 단지 공부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숨 막히는 분위기, 고함 소리, 끊임없는 긴장감으로부터 탈출한 것이었다. 엄마, 나한테 와. 서연이 전화로 말했다. 곧 갈게, 딸. 지혜는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다. 계속 미루고 어떻게든 저절로 해결되리라 희망을 품었다. 7년째 되던 해 민주는 그녀에게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들 앞에서 농담처럼 얘는 우리 집 식모 지혜야. 소금 간만 잘 맞추면 요리는 꽤 해. 모두가 웃었다. 지혜는 차를 내오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다 그 별명은 굳어졌다. 어이 식모. 밥 차려. 그는 소파에서 소리쳤다. 식모, 왜 셔츠가 안 다려져 있어?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다. 그녀의 방문은 매번 시험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를 들여다봤다. 지혜야, 오이가 왜 이렇게 시들었니? 신선한 걸로 사야지. 어머님이야말로 아드님 일자리나 좀 알아보시라고 신경 쓰시는 게 어때요? 한 번은 지혜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아들은 남자야. 일자리 찾느라 지쳐 있다고. 넌 그런 아들을 위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 대화를 들은 민주는 그 후 일주일 동안 삐져서 반복했다. 네가 우리 엄마를 모욕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굴욕적으로 민준의 백수 생활 8년 차는 팬데믹과 겹쳤다. 모두가 집에 머물렀다. 지혜는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그건 지옥이었다. 민주는 계속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논평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웬 숫자들 뿐이냐? 그녀는 이게 복잡한 보고서이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는 삐쳤다. 지금 나를 방에서 내쫓는 거야. 내 집 내 방에서. 밤마다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낮에 잠을 잤기 때문에 새벽 3, 4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침실로 들어와 지혜를 깨웠다. 배고파. 뭐 좀 만들어줘. 그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데우거나 계란 프라이를 했다.
그가 휴대폰을 보며 음식을 씹는 동안 그녀는 졸음과 싸우며 서 있었다. 맛없네. 자. 그는 한마디 툭 던지고 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아침 7시에는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컴퓨터를 켜고 숫자를 맞추고 상사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민주는 점심때까지 자면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하면 화를 냈다. 9년째 되던 해 지혜는 자신이 그를 증오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지치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명백한 증오였다. 그녀는 그가 소파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감자칩을 먹는 모습을 보며 혐오감에 속이 뒤틀렸다.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 체계적으로 하루하루, 해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 자신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남편과 헤어지는 법, 재산을 나누는 법,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민준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 소유의 작은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었다. 계약은 5년 장기 계약이었다. 파기하기 어려웠다. 모아둔 돈도 없었다. 민준이 모든 지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무언가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모으기로. 마트에서 실제 쓴 돈보다 조금 더 많은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3만 원, 저기서 2만 원. 민준이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 책장 맨 뒤쪽 낡은 책 속에 돈을 숨겼다. 반년 동안 100만 원이 모였고 그 다음엔 150만 원이 되었다. 그건 그녀의 돈이었고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다. 서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 매주 전화했다. 엄마, 언제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거야? 곧 딸. 엄마는 3년째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정말 준비하고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민준이 백수로 지낸 지 10년째 그들의 삶에 미니가 나타났다. 민준의 여동생으로 아이 둘을 둔 이혼녀였다. 그녀는 그들이 사는 도시로 이사와서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굶주린 채로. 지혜는 모두를 위해 요리하고 조카들을 먹였고, 민희는 민준과 부엌에 앉아 인생 한탄을 했다. 그러고는 떠나면서 꼭 말했다. 언니, 요리 정말 잘한다. 오빠는 아내 복이 많네. 그러면 민주는 입을 삐죽거렸다. 더 잘할 때도 있지. 어느 날 지혜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준이 여동생에게 말했다. 딴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어. 일하라고 뇌를 갉아먹지 않는 여자랑. 민희가 웃었다. 그래도 언니가 일해서 오빠 먹여 살리잖아. 그건 걔 의무지. 내가 남자고 이 집 주인이니까. 지혜는 문 뒤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주인. 그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청소하고 요리하고 월급으로 관리비 절반을 내는 아파트에서 그가 지옥으로 만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1년 전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혜는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가 휴대폰을 부엌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기다릴게, 자기야. 8시까지 와. 지혜는 채팅창을 열었다. 거기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과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반년 동안 만나고 있었다. 아라, 32살, 네일 아티스트. 민주는 아내에게는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말들을 그녀에게 쓰고 있었다. 보고 싶어 자기야. 네가 제일 예뻐. 지혜는 울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깨달았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흔적을 지운 뒤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휴대폰을 들고 아라에게 답장했다. 갈게 자기. 지혜 앞에서 숨기지도 않고. 저녁에 그는 말했다. 나 친구 만나러 가. 맥주나 한잔 하려고. 그는 나갔다. 밤늦게 돌아온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에 여자 향수 냄새를 풍겼다. 지혜는 어둠 속에 누워 생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모욕하는데도 나는 침묵하고 있다니.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다. 친구가 실력 좋은 전문가를 소개해줬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의 것이지만 결혼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를 주고 있는 당신의 아파트는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는 그 아파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들으면서 마음속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떠날 수 있다. 떠나야만 한다. 단지 모든 것을 제대로 계획해야 했다. 그녀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 민준과 그의 애인의 대화 스크린샷, 모든 것을 별도의 폴더에 담아 옷장에 숨기고 때를 기다렸다. 민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소리치고 요구하고 모욕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라를 만나며 친구 핑계를 댔다. 지혜는 믿는 척했다. 말없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일하며 힘을 모았다. 3개월 전 서연이 주말에 집에 왔다. 둘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산책하러 나갔다. 엄마, 내가 방법 찾아놨어. 나 서울에서 투룸 오피스텔 얻었어. 같이 살자. 이리 와. 지혜는 딸을 바라보았다. 곧 서연아, 거의 다 준비됐어. 정말? 딸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정말이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2개월 전 변호사가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동시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가 일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니 법원은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중요한 건 모든 증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몫을 되찾을 것이다. 한 달 전 민준이 선언했다. 새해에는 우리 친척들 다 모일 거야. 한 15명 정도. 엄마도 오시고 민이랑 애들도 오고 친구들도. 창피하지 않게 제대로 된 상 좀 차려. 지혜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마지막이야. 이게 내가 저 인간을 위해 참아주는 마지막 명절이 될 거야. 알았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보통 그녀는 반대하며 피곤하다. 15명은 너무 많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동의했다. 그래. 제대로 준비해. 한우 갈비찜, 모둠회, 잡채 같은 거. 나 망신시키지 마. 그녀는 준비를 시작했다. 명절이 아닌 탈출을 위한 준비를. 모든 서류를 한 폴더에 모았다.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자신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가방에 가장 필요한 짐을 쌌다. 민준이 들여다보지 않는 창고에 가방을 숨겼다. 서연에게 전화했다. 딸, 나 새해에는 너한테 갈 거야. 서연이 숨을 헉 들이마셨다. 정말, 엄마, 너무 기뻐.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12월 마지막 3주는 지혜에게 마치 안개 속 같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민주는 요구하고 소리치고 트집을 잡았다. 그녀는 침묵했다.
마지막 며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곧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12월 28일, 민주는 그녀에게 3장짜리 장보기 목록을 주었다. 자, 이거 다 사와. 그리고 새우 사는 거 잊지 마.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지혜는 목록을 받아 들고 계산했다. 40만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았다. 여보, 장볼 돈 좀 줘요. 그는 정신 나간 사람 보듯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 월급 있잖아. 그걸로 써. 하지만 당신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넌 내 아내야. 집안을 책임져야지. 아니면 나쁜 주부인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자신의 월급에서 남은 80만 원을 가지고 마트로 갔다. 가장 저렴한 것들만 샀다. 분홍 소시지 한 덩이, 마요네즈, 샐러드용 채소 몇 가지, 갈비찜용 고기나 회는 사지 않았다. 새우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녁에 장 본 것을 식탁에 늘어놓았다. 민준이 와서 보았다. 갈비랑 회는 어디 있어? 돈이 모자랐어. 뭐? 모자랐다고. 내가 사라고 했잖아. 80만 원밖에 없었어요. 살 수 있는 것만 샀다고요. 그는 봉지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금 장난해? 내 손님들이 오는데 너는 이 소시지 쪼가리나 내놓을 셈이야? 지혜는 말없이 봉지를 주어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다. 갈비랑 회를 원하면 돈을 줘요. 그럼 사올게. 민주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내가 왜 줘야 해? 그건 내 일이야. 그럼 있는 걸로 하는 수밖에. 그는 1시간 더 소리치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지혜는 옆에 누워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이틀만 더. 이틀만 지나면 그녀는 자유다. 12월 29일. 민주는 침울하게 돌아다니며 어머니에게 전화해 불평했다. 제가 제대로 된 음식도 못 사요. 완전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저녁에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알아들어. 내일 하루 종일 요리해서 저녁 7시까지 상 다 차려놔. 알았어. 알았어. 12월 30일. 지혜는 일찍 일어나 요리하는 척했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명령했다. 샐러드부터 시작해.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부엌에서 무언가를 썰었다. 점심때쯤 그는 TV 앞에서 졸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가서 창고에서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다. 옷을 갈아입고 짧은 메모를 써서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나 다시는 안 돌아와. 찾지 마. 마지막으로 잠든 남편을 돌아보고 아파트에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오후 2시쯤이었다. 끝났다. 15년의 세월이 끝났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지혜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숲과 들판, 마을들을 바라보았다. 킬로미터가 늘어날수록 숨쉬기가 편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딸, 너한테 가는 중이야. 저녁에 마중 나와. 그리고 화면을 보았다. 아직 민준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놔두자. 그가 전화해서 진실을 듣게 하고 그 후에 그의 존재를 그녀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그 시각 지혜는 서울역에서 기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꽃을 들고 서서 미소 지으며 엄마를 힘껏 껴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택시를 잡아 서연이 지난 1년간 살았던 변두리의 작은 투룸 오피스텔로 향했다. 지혜는 안으로 들어가 외투를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깨끗하고 아늑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아무도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모욕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 이리 와. 엄마 방 보여줄게. 서연이 말했다. 방은 작지만 밝았다. 침대, 옷장,
창가 책상, 더 좋은 곳 찾거나 엄마 아파트 되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 지혜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다. 식탁 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민준이 오늘만 45번째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혜는 화면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일은 전화를 받을 것이다. 내일은 그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오늘은 그가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놔두자. 한편 대전의 아파트에서는 민준이 홀로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저녁에 배고프고 불만 가득한 채로 흩어졌다. 어머니는 그에게 소리쳤고 여동생은 한심하다고 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모두 떠나고 냉장고에 소시지와 마요네즈만 남은 텅 빈 아파트에 그 혼자 남았다. 그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틀어놓은 TV를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5년간 순종했던 그의 조용한 생쥐 같던 지혜가 그냥 떠나버리다니. 이제 어떡하지? 그는 다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민주는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지혜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그녀가 그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 즉 평온, 편안함, 그녀에 대한 지배력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15년간의 굴욕이 그에게 모든 것을 잃는 대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었다. 지금 새해 전야에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있었다. 실수는 간단했다. 그는 지혜가 영원히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그녀의 인내심도 끝이 났다. 12월 30일 오후 5시경 민주는 소파에서 잠이 깼다. 어제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띵했다. 그는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시계를 보았다. 젠장. 벌써 오시잖아. 곧 손님들이 올 텐데. 지혜는 어디 있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는 열려 있었다. 식탁에는 도마와 칼, 약간 썬 채소가 놓여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다. 지혜야. 그가 불렀다. 정적. 지혜야, 어디 있어? 그는 아파트를 돌아다녔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부엌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했다. 읽고 또 읽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냥 이렇게 떠날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하지만 창고 문은 열려 있었다. 옷걸이에는 그녀의 외투가 없었다. 현관에는 그녀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의 조용하고 기죽어 있던 지혜. 15년간 모든 것을 참아온 그녀가 손님들이 오기 이 시간 전에 그냥 떠나버렸다. 미니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여동생은 요리를 꽤 잘한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잠긴 목소리였다. 미니야, 도움이 필요해. 지혜가 없어. 상이 안 차려졌어. 와서 요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진심이야? 나 애가 둘이야. 나도 오늘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 오빠는 남자잖아. 직접 하든지 배달시키든지 해. 나 바빠. 저녁에 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여동생마저 거절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보았다. 박 여사님은 바로 받았다. 민준아, 거기 무슨 일이야? 지혜는 어디 있니? 엄마, 걔 딸한테 갔어요. 아니, 이런 날에 어떻게 가? 몰라요. 우리 싸웠어요. 싸웠다고. 뭐 때문에? 그냥 사소한 걸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네가 개를 못 살게 굴었구나. 내가 그렇게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 혹시 좀 일찍 오셔서 요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아, 나 68이야.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3시간 동안 서 있을 순 없어. 그건 내 아내가 했어야 할 일이야. 걔가 없으면 네 잘못이지. 어떻게든 알아서 해. 그리고 그녀도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부엌에 앉아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모두가 이건 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혼자 15명분을 준비한단 말인가? 그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는 휴대폰을 열어 배달 앱을 찾았다. 샐러드, 뜨거운 요리, 안주를 고르며 금액을 계산했다. 48만 원이 나왔다. 그의 카드에는 25만 원이 있었다. 월급은 10년째 없었다. 지혜의 돈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돈이 없었다. 앱으로 대출을 신청해봤다. 거절, 신용기록 불량. 오랫동안 무직. 민주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던지고 얼굴을 감쌌다. 어떡하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다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받지 않는다.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야, 그만 삐치고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지 않았다. 또 하나,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손님들이 오잖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 순 없잖아. 전송됨. 읽지 않음. 그는 냉장고를 보았다. 어제 산 소시지, 마요네즈, 채소가 조금 있었다. 명절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 시간 안에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하고 싶어도 그는 요리할 줄 몰랐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무력감을 느꼈다. 항상 명령하고 항상 요구하던 그가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탓할 사람도 없었다. 자신 외에는. 그는 식당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혹시 완성된 음식이라도 주문할 수 있을까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15명분 잔치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오늘요. 새해잖아요.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찼는데요. 정말 급해서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5군데의 식당에 전화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예약 마감. 주문은 12월 25일까지 받았다. 마지막 순간에 요리해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실패, 완전한 실패.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어머니, 여동생, 친구들이 와서 텅 빈 식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되겠지. 그가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냉장고에서 있는 것을 꺼냈다. 소시지를 동그랗게 썰어 접시에 담고 올리브 통조림을 열어 옆에 쏟고 치즈를 썰었다. 이것이 안주의 전부였다. 초라하고 빈약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찬장에서 소주 3병을 찾았다. 그게 전부였다. 식탁은 초라해 보였다. 평소 지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다. 샐러드 10가지, 뜨거운 요리, 각종 안주.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했다. 지금은 큰 식탁 위에 접시 3개. 공허함, 수치심. 민주는 의자에 앉아 이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난 15년 동안 지혜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해왔다. 그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결코 고마워하지 않았고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그저 요구하고 비판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6시 반에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박 여사님은 들어와 외투를 벗고 거실로 들어와 식탁을 보고 멈춰섰다. 민준아, 이게 뭐니? 그녀가 빈약한 접시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혜는 딸한테 갔어요. 안 돌아온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0분 뒤 민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고 그 후 민준의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온 정우, 성호, 기훈이 도착했다. 저녁 7시가 되자 15명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거실에 서서 식탁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어색한 침묵. 아이들이 먼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먹을 거 어디 있어? 배고파. 민희가 민준을 돌아보았다. 오빠, 이게 다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자라도 시킬까?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제안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큰 피자 5판과 감자튀김, 음료수를 시키고 배달을 기다렸다. 대화는 겉돌았다. 모두가 명절 분위기를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민희는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민주는 상석에 앉아 자신이 완전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배달이 도착했다. 모두가 굶주린 사람들처럼 피자에 달려들었다. 말없이 빠르게 먹었다. 명절 분위기는 없었다. 어색함과 실망감만 감돌았다. 저녁 8시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조금 긴장이 풀렸을 때 박 여사님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는 하니? 엄마, 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15년 동안 저 여자가 혼자 집안을 이끌고 일하고 요리하고 청소했어. 넌 뭘 했는데? 소파에 누워 있었잖아. 모두가 침묵했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난 항상 네 편이었어. 넌 남자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넌 그냥 게으름뱅이야. 10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아내 돈으로 살면서 감히 아내를 모욕해? 엄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왜 사람들 있으면 안 돼? 다들 네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지. 민희가 거들었다. 오빠, 엄마 말이 맞아. 오빠 정말 너무했어. 언니가 평생 참을 줄 알았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면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데려왔을 거야. 걔 서울에 있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뭐? 표 끊어서 가. 하지만 민준은 침묵했다. 간다고 해도 지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쪽지에서 그걸 느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떠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영원히 떠났다. 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명절은 망쳐졌다. 어머니는 떠나면서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 아니,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구나. 민희는 말없이 떠났다. 친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밤 10시가 되자 민주는 혼자 남았다. 아파트는 텅 비었고 식탁은 거의 그대로였으며 접시는 더러웠다. 그는 부엌에 앉아 병째로 소주를 마셨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언제부터 자신이 스스로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을까?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건설 현장 소장. 돈도 잘 벌고 차도 몰고 자신감 넘쳤다. 그러다 직장을 잃고 새로 구하는 대신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달 쉬었고 그 다음엔 반년. 그러다 지혜가 버는데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게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모두가 경멸하는 인간, 즉 게으름뱅이, 심지어 어머니조차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지혜는 참았다.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참았다. 그는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녀를 자신의 하녀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감정과 자존심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다. 지금 이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민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타는 듯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십시반에 그는 다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 받지 않는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전송됨. 읽음.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또 다른 메시지. 나 변할게. 일도 찾고 도울게. 제발 돌아와줘. 읽음. 침묵. 그리고 또 제발 뭐라도 답장 좀 해줘. 침묵하지 마. 읽음. 아무것도. 민주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던졌다. 그녀는 읽고 있지만 답장하지 않는다. 이건 읽지 않는 것보다 더 나빴다.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밤 11시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긴 신호음 5번 만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혜의 차분한 목소리. 너무나 차분해서 민주는 화가 치밀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야, 너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멍청한 개. 그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하루 종일 쌓였던 감정이 그 고함에 터져 나왔다. 우리 식구들은 다 모였는데 밥상도 안 차려놓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은 하는 거야. 명절 다 망쳤다고. 엄마도 나한테 소리치고 여동생도 친구들도 다들 나를 비난했어. 너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됐다고. 상대편에서는 침묵. 민주는 계속 소리쳤다. 넌 여기 있었어야 했어. 그게 네 일이야. 상 차리고 요리하는 거. 넌 아내잖아. 제기랄. 넌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근데 넌 뭘 했어? 쥐새끼처럼 도망쳤잖아.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민준 씨,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잠시 정적.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아직 아내지만 내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농담하는 거지? 아니요.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난 당신의 하녀였어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돈을 벌어왔죠.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날 모욕했고 날 멍청이, 식모, 걸레라고 불렀죠. 내가 못 들을 줄 알았나요? 난 다 들었어요. 민준 씨, 한마디 한마디 전부. 지혜야,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내 생일에 대걸레를 준 거. 농담.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린 거. 농담. 당신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소리친 거. 농담.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가장 상처받는 게 뭔지 알아요? 가난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일하지 않는 것도 용서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날 존중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 단 한 번도. 난 항상 널 존중했어. 거짓말. 당신은 날 이용했어요. 난 당신에게 현금 인출기이자 하녀였죠. 편했겠죠. 그렇죠. 남의 돈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명령까지 하니. 민주는 휴대폰을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쥐었다. 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내가 남자야.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주인. 그녀가 비웃었다.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주인이요. 오늘 모든 손님 앞에서 망신당한 주인이요. 정우 씨가 벌써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 못해서 피자 시켜 먹었다고 다 얘기해 주던데요. 정우가? 네, 당신 대신 사과하더군요. 당신이 바보 같았고, 자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마침내 떠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다. 할 수 있고 했어요. 오늘 저한테 연락 온 사람 많아요. 당신 여동생도요. 저를 지지한대요. 제가 잘했다고. 민희가? 네,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요. 박 여사님은 1시간 전에 전화하셨어요. 당신이 나를 못 살게 굴었고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됐다고요. 내가 이혼하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지혜 편을 들다니 이건 불가능했다. 거짓말이야. 아니요. 직접 여쭤보세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민준 씨, 알아들어요. 난 안 돌아가요. 절대로. 당신은 내 안의 모든 걸 죽였어요. 사랑, 존중, 심지어 동정심까지도요. 이제 난 그냥 당신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넌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넌 돌아올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나 집 있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세를 주고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썼던 내 아파트요. 기억하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거기로 들어가거나 팔아서 더 작은 걸 사더라도 내 집을 가질 거예요. 너 그럴 수 없어. 계약이 5년이나 남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주인이니까요.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미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어요. 민주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돈, 월 150만 원은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무슨 재산? 아파트는 내 거잖아. 네. 하지만 난 그 아파트에 돈을 투자했어요. 수리비, 가구, 가전제품 비용을 댔죠. 영수증 전부 가지고 있어요.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무슨 보상? 내가 산 것들 가치의 절반이요. 내 계산으로는 약 2억 원 정도 돼요. 나 그런 돈 없어. 그럼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나누든가 당신이 내 몫을 사든가 하세요. 알아서 결정해요. 민주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생각했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건 충동적인 탈출이 아니라 준비된 작전이었다. 지혜야, 너 미쳤어? 아니요. 민준 씨, 그냥 정신을 차린 거예요. 15년 동안 난 눈이 멀었죠. 참고 당신이 변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고 더 나빠지기만 했죠. 난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일도 찾고 도울게. 늦었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요. 기회를 줘. 당신에겐 15년이 있었어요. 그게 당신의 기회였죠. 당신은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침묵. 민주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때 지혜가 덧붙였다. 조용히. 그리고 나아라 씨에 대해서도 알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당신 애인이요. 그 네일숍 아가씨.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 대화 내용 스크린샷. 사진들.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혜야. 조용히. 난 난리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모아뒀죠. 이제 나에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근거가 있어요. 외도, 무직, 법원은 내 편일 거예요.
민주는 깨달았다. 그는 졌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졌다. 그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조용하고 기죽어 있던 여자는 더 강했다. 그녀는 그를 이겼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했고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독한 년. 그가 신음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노예는 아닌 독한 년이죠. 잘 있어요, 민준 씨.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잠깐만. 뭐요? 15년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렇게 간단히 모든 걸 지워버릴 수 있어?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15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내가 굴욕과 두려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보낸 시간이죠. 난 단 하루도 그런 삶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난 쉽게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는 더러운 접시와 빈 병들 한가운데 부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12월 30일이 끝나가고 있었다. 내일은 새해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도, 존중도, 미래도. 그는 소주병을 들어 남은 술을 다 마셨다. 그리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던 유일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잃었다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떠났다. 한편 서울에서 지혜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서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정말 멋져.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딸.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내일은 새해, 새로운 삶. 굴욕도, 두려움도, 그녀의 존재를 지옥으로 만든 사람도 없는 삶. 엄마, 그 사람 불쌍하지 않아? 서연이 물었다. 지혜는 생각에 잠겼다. 글쎄, 불쌍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수년 동안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지. 그가 복수할까봐 두렵진 않아? 아니, 그는 복수할 힘도 없어. 제대로 살아갈 힘조차 없다고. 그는 약해, 서연아. 오늘 그걸 깨달았어. 아주 약한 사람이야. 12월 31일.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서연은 장을 보러 갔고 지혜는 요리를 시작했다. 두 사람을 위한 간단한 저녁, 잡채, 닭구이, 샐러드, 사치스러운 갈비나 회는 없었다. 평범한 명절을 위한 평범한 음식. 자정에 그들은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은 불빛으로 빛났고 하늘에서는 불꽃이 터졌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딸.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지혜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새로운 시작이야. 43살.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 그 시각 민주는 어둠 속 소파에 누워 창밖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를 듣고 있었다. 새해, 새로운 삶.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다를 것이다. 혼자 남겨진 사람.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삶. 1월 1일 아침, 지혜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2개월 전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이혼 소송 준비됐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답장이 왔다. 지혜 씨, 잘 생각하셨어요. 1월 3일에 뵙죠. 서류 모두 준비해 주세요. 지혜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아파트는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더러운 그릇, 빈 병,
담배꽁초. 그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깨달았다. 이제 이 모든 걸 혼자 치워야 한다는 것을. 지혜는 더 이상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소시지조차 남지 않았다. 손님들이 다 먹어치웠다. 마트에 가야 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아, 나 진심이야. 상황을 바로잡고 싶으면 행동을 시작해. 일자리를 찾아. 뭐라도 하라고. 계속 소파에 누워 있으면 난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그는 읽고 휴대폰을 식탁에 던졌다. 미니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오빠, 언니 말이 맞아. 오빠가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 서운해하지 마. 이건 사실이야.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마저 등을 돌렸다. 그는 혼자 남았다. 완전히 혼자. 아내도, 가족의 지지도, 친구도 없이 오직 그와 텅 빈 아파트뿐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는 몰랐다. 10년 동안 그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았다. 지혜가 일하면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요리하면 그는 먹었다. 그녀가 청소하면 그는 어지럽혔다. 모든 것이 간단하고 명확했다. 이제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어떻게 요리하지?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내지? 지혜의 아파트 월세 150만 원 없이 어떻게 살지? 이 질문들이 뇌를 파고들었다. 그는 주위를 돌리려 TV를 켰지만 좋아하던 프로그램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저녁 때쯤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공식적이고 건조한 내용이었다. 민준 씨,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1월 2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세입자들은 4월 1일까지 집을 비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존중을 담아, 지혜 드림, 존중을 담아. 그건 뺨을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화내지도 않고 그저 계획했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감정 없이. 민주는 깨달았다. 전쟁은 졌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졌다. 그에게는 싸울 힘도, 변호사를 살 돈도,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쳤다. 죽을 만큼 지쳤다. 죽을 만큼 지쳤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옳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못살게 굴었고 하녀로 만들었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늦었다.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고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 같았다. 2월 2일 오전 9시. 지혜는 서연의 집 자기 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정한 머리, 가벼운 화장, 깔끔한 정장. 오늘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러 변호사에게 간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 엄마, 준비됐어. 서연이 방을 들여다보았다. 응, 준비됐어, 딸.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서연은 엄마를 지지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냈다. 엄마, 떨리지 않아? 아니, 이상하게 전혀. 그냥 후련한 기분이야.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중심가에 있었다. 김 변호사,
50대 여성으로 똑똑한 눈과 단단한 악수를 건네며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지혜 씨, 들어오세요. 결심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변호사는 폴더를 열었다. 자, 시작하죠. 이혼 및 재산 분할. 서류는 다 가져오셨나요? 지혜는 폴더를 꺼냈다.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 계좌 이체 내역, 가구 및 가전제품, 영수증, 민준과 애인의 대화 스크린샷. 김 변호사는 각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훌륭합니다. 아주 확실한 사건이네요. 외도 증거 확실하고 재정적 불평등도 증명됩니다. 법원은 분명히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이혼에 얼마나 걸릴까요? 쌍방합의 시 한 달입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을 요구하시니 절차가 길어질 겁니다. 최소 3, 4개월은 걸릴 거예요. 기다릴 준비가 됐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 테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1시간 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지혜는 이혼 소장에 서명했다. 페이지 하단에 선명한 서명. 끝. 1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재산 문제인데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 아파트는 당신 소유이니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월세를 부당하게 가져갔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계산으로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리, 가구, 가전제품, 영수증이 다 있으시네요. 이 모든 게 공동재산입니다. 지혜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2억 5천만 원. 이건 엄청난 돈이었다. 이 돈이면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사거나 지방에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아파트를 팔겠죠.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법원이 그에게 아파트를 팔아 당신 몫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의 문제죠. 그들은 세부 사항, 기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점심때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소장은 제출되었고 절차는 시작되었다. 사법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혜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확실하신가요? 재산 분할은 전쟁입니다. 그는 저항하고 위협하고 아마 감정적으로 압박하려 할 겁니다. 확실해요. 15년 동안 전 부드러웠어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사무실을 나오자 지혜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긴 등산 끝에 무거운 배낭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사무실을 그나 가벼움을 맨 엄마, 점심 먹으러 가자. 축하해야지. 서연이 제안했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파스타, 샐러드,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이야기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혜는 자신이 제자리에 있는 기분이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이나 집은? 일은 찾고 있어. 이미 몇 군데 지원했어. 경력이 많으니까 뭐든 찾겠지. 사는 건 당분간은 내가 괜찮다면 너희 집에서. 그러다 보면 알게 되겠지. 내 아파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 얻을 수도 있고.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얼마든지 있어. 엄마랑 같이 있으니 좋아. 둘이 있으니 더 재밌잖아.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지지해주는 딸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있었다.
미래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편 대전에서 민주는 집에 앉아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 새해 둘째 날. 지혜가 없는 둘째 날. 아파트는 돼지우리가 되었다.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바닥은 닦지 않았고 먼지가 사방에 있었다. 남은 음식은 라면과 통조림뿐이었다. 어젯밤 라면을 끓이려다 떡이 된 덩어리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집배원이 서 있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주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아 뜯었다. 안에는 법원에서 온 공식 통지서가 있었다. 지혜가 제출한 이혼 소장, 첫 변론 기일은 1월 23일이었다. 그는 서류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녀는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청구 금액 2억 5천만 원. 민주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2억 5천. 그는 평생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일할 때조차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하지? 아파트는 대략 4억 원 정도 한다. 팔아서 반으로 나누면 2억이 남는다. 거기서 월세 내고 생활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잡고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돈이요. 지혜가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어요. 2억 5천을 달래요. 침묵. 나 그런 돈 없어. 연금이 월 100만 원인데. 내가 어디서 너한테 몇 억을 주니? 그럼 저 어떡해요? 몰라, 민준아. 그건 내 문제야.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해결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미니에게 전화했다. 미니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오빠, 나 애가 둘이야. 대출금도 있고. 나도 빚더미에 앉았어. 미안. 친구들도 거절했다. 정우는 대출이 있었고 성우는 자기 사업에 돈이 다 묶여 있었다. 기우는 최근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무도 백수에게 돈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고 구인 사이트를 열었다. 현장 소장, 최근 3년 경력 요구. 그의 경력은 10년 전의 것이었다. 관리자, 대졸, 프로그램 지식.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막노동. 월급 250만 원. 설령 취직하더라도 그 돈으로 2억을 모으려면 8년이 걸린다. 막다른 길. 완전한 막다른 길. 그는 명절에 남은 소주를 따라 한 번에 마셨다. 그리고 또 마셨다. 저녁 때쯤 그는 취해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이 끝났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3월, 지혜는 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력서를 보냈던 곳 중 하나였다. 지혜 씨, 저희는 머큐리 상사입니다. 이력서를 검토했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가 좋을까요? 오늘 3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회사는 건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었고 경미 팀장이 필요했다. 면접은 40대 남성인 이사님이 진행했다. 지혜 씨,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그녀는 이야기했다. 15년 경력, 대형 무역회사 근무, 모든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 여러 업무 동시 처리 가능. 왜 이전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서울로 이사 와서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추천서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업무, 일정, 급여에 대해 논의했다. 월 400만 원. 지혜에게는 훌륭한 조건이었다. 대전에서는 250만 원을 받았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내일이라도요. 좋습니다. 그럼 1월 5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서류 작업은 첫날 다 처리하죠. 지혜는 사무실을 나오며 미소를 참기 힘들었다. 일. 괜찮은 급여에 좋은 일. 시작이 좋았다. 저녁에 그녀는 서연에게 이야기했다. 딸이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너무 기뻐. 봐, 다 잘 되잖아. 응, 딸, 다 잘 되고 있어.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월급 400만 원이면 월세 100만 원짜리 원룸을 얻을 수 있었다. 생활비로 300만 원이 남았다. 충분하고도 남았다. 엄마, 떠나온 거 후회 안 해? 서연아, 단 1초도 후회 안 해.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 만약 그가 변했다면, 일자리를 찾고 소리 지르는 걸 멈췄다면, 지혜는 생각에 잠겼다. 글쎄, 생각해봤어. 그가 변했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어. 난 더 이상 그와 살 수 없었을 거야. 그 모든 세월을 잊을 수 없었을 거라고. 1월 5일, 지혜는 출근했다. 새로운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격리부.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 세명, 선영, 미경, 지은, 그들은 서류 정리를 돕고 시스템을 보여주고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혜는 대부분의 업무를 파악했다. 지혜 씨, 어디서 오셨어요? 선영이 점심시간에 물었다. 대전에서요. 무슨 일로 서울에 오셨어요? 이혼해요. 새 출발하려고요. 여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죠. 저도 이혼했어요. 지은이 덧붙였다. 남자들은 종종 고마운 줄 몰라요. 아내가 하녀인 줄 알다가 그녀가 떠나면 그제야 놀라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각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돕지도 않았다. 아내가 집안을 이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어느 순간 떠나기로 결심했고 후회하지 않았다. 지혜 씨,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선영이 말했다. 혼자라는 것,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걸.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죠. 아무도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요. 지혜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바로 그녀가 느끼는 것, 자유였다. 날이 갈수록 일에 빠져들었다. 지혜는 보고서와 숫자에 몰두하며 사업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했다. 이사님이 칭찬했다. 지혜 씨, 이해가 빠르시네요. 만족스럽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받아들여 함께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고 가끔 퇴근 후 카페에 들렀다.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혜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다녔다. 아늑하고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원했다. 딸이 괜찮다고 해도 계속 얹혀 살고 싶지는 않았다. 1월 10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혜 씨, 소식입니다. 민준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보상 금액에 대해 다툴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사건이 길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이 아파트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투자했다고 증명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모든 영수증이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한두 달 더요? 전체적으로 5월까지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괜찮다. 기다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민준이 아무리 저항해도 어차피 질 것이다.
민주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저렴한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 은퇴 후 간단한 사건들로 부업을 하는 분이었다. 사건을 맡는데 5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는 그 돈을 정우에게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빌렸다. 민준 씨, 사건이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다. 아내분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이체 내역, 증인들, 반박하기 어렵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지만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지불할 준비를 하세요. 민주는 변호사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다. 혹시 법원이 불쌍히 여겨 금액을 줄여줄지도 모른다고. 그는 일자리를 찾으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10년의 공백, 이력서에 거대한 구멍. 아무도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최신 경력이 없으시네요. 면접에서 들은 말이었다. 저희는 더 적극적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10년 동안 소파에 누워있던 그를 비활동적이라고 부르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1월 중순이 되자 돈이 완전히 떨어졌고 음식도 다 떨어졌다. 민주는 마트에 가서 가장 싼 것들만 담았다. 빵, 계란, 소시지, 라면. 계산대에서 12영원이 나왔다. 카드에는 8영원이 남아 있었다. 뭐 하나 빼셔야겠어요. 계산원이 말했다. 그는 소시지를 뺐다. 결제가 되었다. 그는 봉지 2개를 들고 나오며 굴욕감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굴욕이었다. 예전에는 지혜가 가득 찬 봉지를 들고 왔고 그는 그게 얼마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한 푼 한 푼 계산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몸소 느꼈다. 1월 23일 첫 변론 기일. 민주는 법원에 도착했다. 지혜는 이미 와 있었다. 복도 벤치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옆에는 변호사 김 변호사가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 말을 걸려 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우리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다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화나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차가웠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다. 민주는 물러나 다른 벤치에 앉았다. 박 변호사는 옆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50대 여성 판사, 엄격한 표정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기, 법정 경위가 있었다.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판사가 낭독했다. 사건 번호,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지혜, 동의합니다. 민주는 머뭇거리다. 동의합니다. 재산 분쟁이 있습니까? 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제 의뢰인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 보상을 요구합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근거는 수리, 가구, 가전제품 영수증 등 모두 공동 형성 재산입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서류 폴더를 건넸다. 판사는 10분 정도 서류를 검토한 후 민준을 보았다. 이해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일부 구매는 원고의 돈뿐만 아니라 공동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머뭇거렸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을 2월 12일로 지정합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복도로 나왔다. 민주는 지혜를 따라잡으려 했다. 지혜야, 잠깐만. 그녀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뭐요? 우리 합의하면 안 될까? 소송 없이. 나 2억 5천은 못 줘.
좀 깎아주라. 지혜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은 10년 동안 내 돈으로 살았어요. 15년 동안 나 혼자 집안을 이끌었고요. 그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 돈은 내 권리예요. 법적으로 난 모든 재산 가치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4억이니까 2억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난 내 기여분에 대한 보상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죠.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아파트를 팔든, 일을 찾든, 친척한테 빌리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김 변호사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까딱하고 의뢰인을 따라갔다. 민주는 법원 복도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왔다. 민준 씨, 제가 솔직히 경고했죠. 패소할 사건입니다. 돈 낼 준비하세요. 만약 못 내면요? 그럼 집행관이 재산을 압류하고 아파트를 강제 매각할 겁니다. 집도 없이 남게 될 거예요. 집도 없이. 그는 비닐봉지에 짐을 싼 채 길거리에 나앉은 자신을 상상했다. 47살의 노숙자라니. 이건 불가능했다.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었다. 법의 기계는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법원이 그에게 2억 5천을 갚으라고 판결하면 그는 갚아야 했다. 그에게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매매 사이트를 열어 아파트를 내놓았다. 4억 원. 혹시라도 누가 살까 해서. 이틀 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구매자들이 와서 보고는 집이 어수선하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더러워요? 혼자 살아서 청소할 시간이 없네요. 수리한 지 오래됐네요. 네, 15년쯤 됐어요. 가격 좀 깎아줄 수 있어요? 안 돼요. 4억은 받아야 해요. 몇 주가 지났지만 구매자는 많아도 그 가격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억 5천, 3억 7천을 제시했다. 민주는 거절했다. 만약 3억 5천에 팔면 지혜에게 2억 5천을 주고 나면 1억이 남는다. 그 돈으로는 아파트도 못 산다. 월세를 살아야 할 것이다. 2월은 추웠다. 민주는 집에 틀어박혀 모든 것을 아꼈다. 난방은 최소로 틀고 낡은 점퍼를 입고 다녔으며 라면과 계란만 먹었다. 팔킬짐이 빠졌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은 첨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2월 12일. 다음 변론. 기일. 민주는 박 변호사와 함께 왔다. 지혜는 김 변호사와 함께였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추가 자료를 검토했다. 민주는 새로운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지혜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민준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징수한다. 이행 기간은 3개월. 불이행 시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 판사봉이 울렸다. 끝.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는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3개월. 그에게는 2억 5천을 구할 3개월이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는 집행관에 의해 헐값에 팔릴 것이다. 지혜는 차분하게 법정을 나섰다. 민준이 길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지혜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그녀가 멈춰섰다. 무슨 얘기요, 민준 씨. 법원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시간을 좀 더 줘. 반년이라도. 당신에겐 15년이 있었어요. 그걸로는 부족했나요? 나 일 찾아서 분할 상환할게. 법적으로는 즉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당신에게 3개월을 줬어요. 그게 유예 기간이에요. 지혜야, 너도 알잖아. 나 그런 돈 못 구해. 당신이 10년 동안 일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그녀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민주는 눈 내리는 보도 위에 서서 깨달았다. 이게 끝이다. 그의 예전 삶의 진짜 끝. 아파트도, 돈도, 지위도 없을 것이다. 남는 것은 공허함뿐. 3월은 봄의 첫 기운을 가져왔다. 눈이 녹고 해가 따뜻해졌다. 지혜는 출근하며 점차 서울 생활에 적응했다. 월급은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울 남부의 월세 10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다. 서연의 집에서 나와 독립했지만 주말마다 만났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지혜는 새 커튼과 침구를 사고 창가에 화분을 놓았다. 여기서는 자유의 냄새가 났다. 여기에는 소리치고 요구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그녀와 고요함과 아침의 커피 한 잔뿐이었다. 동료들은 친구가 되었다. 함께 점심을 먹고 가끔 금요일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지혜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두려움 없이, 긴장 없이, 그저 살아가는 법을. 3월 말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혜 씨, 기한이 5월 12일에 만료됩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집행관을 동원할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혜는 동정심도 고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가 돈을 구하지 못했으니 아파트로 갚게 될 것이다. 민주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날뛰었다. 아파트는 여전히 팔리지 않았다. 구매자들은 흥정하며 가격을 깎았다. 마침내 4월 말에 한 명이 나타났다. 3억 2천을 제시했다. 민주는 동의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거래는 5월 1일에 이루어졌다.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 민주는 즉시 지혜에게 2억 5천을 이체했다. 7천만 원이 남았다. 그 돈으로는 대전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었다. 원룸조차도 그는 변두리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월 30만 원, 작고 춥고 벽 너머에는 알코올 중독자 이웃이 있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다. 47살의 고시원 방.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자리를 구했다. 월 250만 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힘든 육체노동. 허리는 아프고 손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뭐라도 벌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정우, 예전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가게 앞에서 마주쳤다. 민준아, 안녕. 정우야. 어색한 침묵.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막노동하고 고시원에서 살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식 들었어. 힘들겠다. 힘들지. 정우야, 내가 말했었잖아. 걔한테 잘하라고. 근데 넌 듣지 않았지. 알아. 민준이 지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늦었지. 절대 늦은 건 없어. 정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아직 젊어. 47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다. 무엇을 이겨낸단 말인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집도, 존중도, 오직 힘든 일과 고시원 방뿐. 5월은 따뜻했다. 지혜는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예금에 넣어두었다. 아직 쓰지 않기로 했다. 비상금을 위해 남겨두자. 그녀에게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 집, 평온함이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냥 평온함. 공식적인 이혼은 5월 23일에 처리되었다. 지혜는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서류에 찍힌 도장, 혼인관계 종료. 그녀는 그 문구를 보고 미소 지었다. 자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저녁에 서연에게 전화했다. 딸, 이제 끝났어. 우린 더 이상 그 사람 가족이 아니야. 엄마 성으로 바꿀 거야. 생각 중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들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며 계획을 세웠다. 여름에는 바다에 가기로 했다. 수년 만에 첫 휴가. 남편을 위한 휴가가 아닌 자신을 위한 첫 휴가. 민주는 며칠 뒤에 이혼 소식을 알게 되었다. 박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이혼 처리 완료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제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민주는 읽고 공허함을 느꼈다. 끝. 15년의 결혼 생활이 문자 한 줄로 끝났다. 그는 계속 막노동을 했다. 날들은 하나로 합쳐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잠드는 생활. 그렇게 반복되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점심을 배달해주는 여자를 보았다. 40대 중반, 통통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나눠주며 일꾼들에게 미소 지었다. 민주는 자기 도시락을 받아 구석에 앉았다. 여자가 옆에 앉았다. 새로 오셨나 봐요? 네, 한 달 됐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이름은 희진이었다. 이혼했고 아이가 셋이었다. 월세방에 살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점심 배달 부업을 했다.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뭐 익숙해져요. 그녀가 말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민주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진짜 삶이구나. 꾸밈 없는 푼돈을 벌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 월세방에 살면서도 어떻게든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삶. 그는 15년을 환상 속에서 살았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내가 자신을 부양하고 시중 들고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환상이 무너지자 그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6월은 더위와 함께 왔다. 지혜는 휴가를 냈다. 그녀와 서연은 강릉으로 가서 호텔 방을 잡고 해변에 가고 바다에서 수영했다. 지혜는 선베드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냥 행복했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엄마, 그 사람 생각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다. 가끔. 지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 그가 어땠는지 기억나.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걸 깨달아. 나를 모욕하던 그 사람만 남았고 동정할 사람도 없어. 만약 그가 사과하고 정말로 변했다면? 지혜는 생각에 잠겼다. 글쎄, 서연아, 그가 변했더라도 난 돌아가지 않았을 거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물지 않아. 깨진 걸 붙이려 애쓰는 것보다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그들은 햇볕에 그을리고 웃고 사진을 찍었다. 지혜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썼다. 친구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축하했다. 그래, 이상하지만 그랬다. 사람들은 그녀가 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주는 우연히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피드를 넘기다 발견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지혜. 햇볕에 그을리고 행복해 보였다. 옆에는 서연.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 없이도 행복하다. 그는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친 후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고시원에 앉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7월, 8월, 9월. 시간이 흘렀다. 지혜는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다. 일은 잘 풀렸다. 이사님이 승진을 제안했다. 월급 500만 원의 격리팀 과장. 그녀는 수락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기회. 그녀는 자신의 집을 위해 저축하기 시작했다. 계산해 보니 월 150만 원씩 모으면 3년 뒤 400만 원이 모인다. 예금에 있는 2억 5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마침내 내 집. 연애는 잘 되지 않았지만 지혜는 걱정하지 않았다. 혼자가 좋았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스트레스 없이 언젠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가을에 대전의 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혜야, 안녕. 거기서 잘 지내? 응, 말이야. 일하고 잘 살고 있어. 너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잘했어. 진작 했어야지. 그들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마리가 소식을 전했다. 민준을 건설 현장에서 봤는데 막노동하고 고시원에서 산다고 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걔 망한 거 다 알아. 불쌍하지도 않아? 마리가 물었다. 아니,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의 추락에 내 잘못은 없어. 난 그냥 그를 끌고 가는 걸 멈췄을 뿐이야. 맞아. 우리 모두 널 지지해. 지혜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그래, 그는 추락했지만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그를 붙잡고 먹이고 부양하고 참아줬다. 그녀가 손을 놓자 그는 가라앉았다. 스스로 헤엄칠 줄 몰랐기 때문이다. 12월.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혜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그녀는 회사에 앉아 연말 결산을 하고 있었다. 1년 전 그녀는 기죽고 지친 여자였다. 지금은 자신감 있고 성공적이며 자유로운 여자였다. 엄청난 차이였다. 12월 31일, 서연이 그녀의 집으로 왔다. 그들은 함께 요리했다. 샐러드, 닭고기, 파이, 웃고 수다 떨고 음악을 틀고 부엌에서 춤을 췄다. 지혜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엄마, 내 인생 최고의 새해야. 서연이 말했다. 내 인생에서도, 딸. 자정에 그들은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은 불빛으로 반짝였고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 엄마의 강인함을 위해, 우리를 위해 건배. 서연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 한편 대전의 차가운 고시원 방에서 민주는 홀로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식탁에는 값싼 소주 한 병과 빵 한 조각. 그는 술을 따라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창밖은 눈, 어둠. 1년 전 그는 지혜에게 소리쳤다. 야, 너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멍청한 개. 그는 그녀가 돌아올 줄 알았다. 어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공정하게. 그는 이제 이해했다. 지혜가 옳았다. 모든 면에서 옳았다. 그는 그녀에게 기생했고 이용했고 모욕했다.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인내심은 끝났고 그것이 끝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주는 또 술을 따랐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계획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회색빛 현실, 고시원 방, 막노동, 외로움뿐. 이것이 그의 남은 인생이었다. 지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43살. 그녀는 2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다. 자신을 위해 살고 매일을 즐기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 강인함을 위해, 내가 해냈다는 사실을 위해 잔을 들고 마셨다. 새해, 새로운 삶, 새로운 그녀, 강하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항상 원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